여기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탄생시킨 꿈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한 왕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죠.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 조선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누군가의 꿈속에 있던 이상향, 그 복숭아 동산을 그린 건데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역사에 길이 남을 예술 작품이 그 그림을 탄생시킨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우리는 먼저 한 인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냥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무려 3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 뭐랄까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평대군. 여러분, 세종대왕은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위대한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훗날 왕이 되는 문종이 있었고 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바로 형인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아까 3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대 최고의 예술가에게만 허락된 정말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시, 글씨, 그리고 그림,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완벽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그냥 왕자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은 예술가였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도 그를 그냥 왕족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비해당, 그러니까 게으름 없는 집이라는 그의 호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조차 존경할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조선 문화계의 중심, 그야말로 아이콘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났던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조선 최고의 천재들이 오직 그의 꿈을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던 바로 그날 밤 이야기입니다. 1447년 봄이었어요. 안평대군이 며칠 전에 꾼 꿈을 화가 안견에게 설명해서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공개하는 자리에 신숙주, 성삼문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 21명을 초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자 한 명의 부름에 나라의 지성인들이 전부 모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안평대군의 문화적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을 본 학자 성삼문이 이런 말을 해요. 산은 화가 안견의 붓이 말들었지만 그 길은 대군의 말씀이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눈앞에 있는 그림도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바로 안평대군의 꿈과 그 꿈을 묘사한 그의 표현력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림을 그린 화가 안견마저 모든 공을 안평대군에게 돌립니다. 자기는 그냥 들은 대로 그렸을 뿐이라면서 그림의 모든 디테일은 이미 왕자의 말 속에 다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한 거예요. 이 그림의 진짜 창작가는 바로 안평대군이라고. 결국 그날 밤은 그냥 그림 감상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안평대군이 조선 문학계의 명실상부한 중심이라는 걸 모두에게 확인시켜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상이 높으면 그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잖아요. 자, 이제 화려한 예술의 세계에서 아주 냉혹한 정치의 현실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안평대군에게는 정말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형 수양대군이었죠. 이 두 사람은 그냥 권력을 두고 다툰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이끄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평대군이 김종서 같은 학자들과 손잡고 글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면 수양대군은 군사력을 키워서 칼의 힘으로 강력한 왕권을 만들려고 했죠. 한 명은 붓을, 다른 한 명은 칼을 선택한 그야말로 숙명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몸이 약했던 형 문종마저 일찍 죽자 왕위는 너무 어린 조카 단종에게 넘어갑니다. 이 불안정한 권력의 공백기 속에서 붓을 든 동생과 칼을 든 형의 갈등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최고의 예술가였던 한 왕자의 비극적인 마지막이 정말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몽유도원도가 세상에 나온 지 딱 6년 뒤인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피해 쿠데타,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같은 정적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안평대군은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강화도로 쫓겨나죠.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35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안평대군의 아들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가문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형 세조는 동생이 평생 모은 그 수많은 예술품과 작품들을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지운 게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통째로 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집어삼킨 잿더미 속에서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꾸었던 꿈이었죠. 다시 이 그림, 목유도원도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이 그림이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림 속 이상향은 이렇게나 생생한데 정작 이 꿈을 꾸고 현실로 옮겨놓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어요. 꿈은 살아남았지만 꿈을 꾼 사람은 사라진 거죠. 이 목류도원도는 그 끔찍한 문화숙청에서 살아남은 정말 몇 안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두루마리에 찬사를 남겼던 그 21명의 학자 명단이 훗날 세조의 정정 명단, 그러니까 일종의 살생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예술인 동시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한 세계의 비극적인 증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영원할 것 같던 그 막강한 정치 권력과 그 권력이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한편의 예술.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어쩌면 이 몽유도원도가 우리에게 그 답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